안녕, 경제 돈냥이야. 어제 오늘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졌어. 다들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을 거야. 아니, 나는 매일 아침 지옥철 타고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정말 피땀 흘려 일하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일까? 반면에 저기 압구정의 수십억짜리 낡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자산이 불어나는 걸까? 사람들은 흔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지. 그런데 이게 과연 정상으로 보여? 솔직히 말할게. 뉴스에서는 단순히 고물가 시대다, 경기 침체다라며 유가나 공급망 탓을 하지만 그건 늘 그렇듯 절반만 보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는 뉴스 헤드라인 넘어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 철저하게 설계된 잔인한 메커니즘을 파헤쳐 볼 거야. 대중들이 흔히 빠지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주겠다는 뜻이지. 오늘 이 리포트를 끝까지 보면 너는 딱 세 가지 본질을 깨닫게 될 거야. 첫째, 왜 인플레이션이 국가가 합법적으로 방조한 보이지 않는 세금인지. 둘째, 평범한 월급쟁이들을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칸티용 효과와 시차 공격의 실체. 셋째, 왜 경기도의 번화가 신축 상가보다 압구정의 낡은 콘크리트 한 칸이 압도적인 가치를 지니는지, 그 배후의 문화 자본 하비투스의 비밀까지. 이걸 모르면 너는 평생 자본주의의 톱니다 바퀴로 살다가 시스템에 착취당할 수밖에 없어. 경제의 숨은 진실을 따라가는 경제 돈냥이야. 본격적인 내용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딱 눌러두고 내 지갑을 지키는 눈으로 끝까지 집중해봐. 인플레이션에 숨겨진 메커니즘 보이지 않는 세금. 첫 번째 단서부터 추적해보자. 우리는 매일 물가가 오른다고 투덜대지. 짜장면 값이 올랐네, 치킨 값이 올랐네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보는 시선으로 본질을 들여다보면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 아니야. 정치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장치이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합법적으로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야.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손가락질 정치의 메커니즘이 작동해. 정부나 중앙은행은 경기가 좀 안 좋다 싶으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고 풀어대지.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치솟을 수밖에 없어. 이건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도 배우는 상식이지? 그런데 막상 물가가 폭등해서 민심이 흉흉해지면 정부는 절대로 자신들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다는 고백을 하지 않아. 대신 누굴 지목하느냐? 탐욕스러운 기업들이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가격을 올린다. 유통구조에 장난치는 세력이 있다라면서 비난의 화살을 딴 곳으로 돌려버려. 대중들은 그 손가락질에 속아 기업을 욕하느라 바쁘지. 범인은 따로 있는데 말이야.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 인플레이션을 은밀하게 방조하고 즐길까? 두 가지 거대한 이득이 숨어있기 때문이야. 첫 번째는 부채 경감이야. 정부는 늘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 국가 채무가 수백조, 수천조에 달하지.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정부가 갚아야 할 실질 부채의 부담도 같이 쪼그라들어. 가만히 앉아서 빚 탕감을 받는 꼴이지. 두 번째는 세수 증대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명목소득, 즉 겉으로 보이는 내 월급의 숫자도 조금은 올라가겠지? 실질 구매력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었는데도 말이야. 그런데 우리 세금 시스템은 소득의 숫자를 기준으로 과세 구간을 나눠 놓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더 부자가 되지 않았는데도 더 높은 세율 구간과세 표준에 자동으로 진입하게 돼.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저 세금 더 걷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구하는 정치적 부담 없이도 가만히 앉아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효과를 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진짜 이유이자 보이지 않는 세금의 실체야. 2단계 칸티용 효과와 시차 공격자. 그럼 정부가 푼 그 수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 왜 내 통장에는 안 들어오고 자산가들의 배만 불릴까? 이 범죄 같은 불평등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칸티용 효과와 시차의 개념이야.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비유로 풀어볼게. 하늘에서 내리는 거대한 소나기. 정부가 푼 돈을 상상해봐. 이 소나기가 내릴 때 세상 모든 사람의 마당에 공평하게 비가 내릴까? 아니야. 돈이라는 비는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수도꼭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 즉 대형은행, 금융기관, 그리고 이미 막대한 자산을 가진 자산가들의 마당에 가장 먼저 폭우로 쏟아져 내려. 여기서 시차 공격이라는 잔인한 타임라인이 시작돼. 정부가 돈을 막 풀기 시작한 극초기에는 시중에 돈은 많아졌지만 아직 시장 전체의 물가 가격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이야. 즉 화폐의 구매력이 아직 최고치로 유지되고 있는 시점이지. 이때 수도꼭지 바로 밑에서 돈을 가장 먼저 거머쥔 자산가들은 이 싱싱하고 가치 있는 신규 자금을 활용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핵심 자산들을 헐값에 선점해버려.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근로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 돈이 자산시장을 한 바퀴 돌고 원자재 가격을 올리고 마침내 동네 마트의 계란값과 주유소의 기름값을 전부 다 올려놓은 최후의 단계가 되어서야 비로소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 월급 좀 올려달라고 노사 협의를 시작해. 이미 세상 모든 물가가 대폭 폭등해버린 마지막 시점에 근로자들은 겨우 몇 퍼센트 인상된 월급 봉투를 받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 월급을 들고 시장에 나가면 어떻게 돼? 이미 화폐 가치는 바닥을 치고 있어. 결국 자산가들은 화폐 가치가 높을 때 자산을 선점해 불을 증폭시키고 일반 근로자들은 화폐 가치가 처참하게 떨어진 뒤에야 뒤늦게 돈을 만지게 되므로 구조적인 시간차 공격을 당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야. 이건 추측이 아니야.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의 실체로 증명되고 있어. 실제로 2024년 대비 2025년 통계를 뜯어보면
자산 상위 0.1%. 가구의 자산은 평균 약 12% 증가했어.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칸티용 효과의 수혜를 입어 자산 증폭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뜻이지. 열심히 땀 흘려 노동하는 속도가 자산가들이 시차 공격으로 자산을 불리는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자본주의의 슬픈 단면이야. 3단계 부동산 가치의 본질. 그렇다면 우리가 방어해야 할 자산, 특히 부동산의 가치는 어디서 올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건물을 새로 깨끗하게 지으면 가치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경기도 외곽에 번쩍번쩍한 신축 상가 건물을 사기도 하지. 하지만 현실은 어때? 50년이 다 되어가는 강남. 압구정에 낡고 녹물 나오는 아파트가 경기도의 수려한 신축 빌딩보다 수십 배는 더 비싸. 건축 비용으로만 치면 비교도 안 되는데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할까?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프랑스의 세계적인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웨의 문화자본가 아비투스라는 렌즈를 가져와 볼게. 압구정 아파트의 진짜 가치는 콘크리트 벽돌이나 시멘트 구조물에 있는 게 아니야. 그 낡은 공간 안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강력한 네트워크, 압도적인 교육 환경, 그리고 그들만의 고유한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 즉 아비투스에서 나오는 거야. 그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상류 사회의 입장권을 거머쥐는 것과 같지. 진정한 부의 세습은 단순히 자식에게 은행 계좌에 현금 몇 억을 물려주는 1차원적인 행위가 아니야. 특정 사회적 맥락과 주거 환경을 통째로 제공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상류층의 문화적 자산과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해. 경기도의 신축 상가 건물은 매달 꼬박꼬박 임대 수익은 줄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그 공간은 아이에게 상류층의 아비투스와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를 물려줄 수 없어.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나오는 화수분보다 부의 계급을 공고히 해줄 수 있는 문화 자본의 목을 매게 돼. 그렇기 때문에 상가 건물 같은 수익형 자산은 결국 압구정 아파트 같은 핵심지 입지 자산에 완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운명을 지닌 거지. 4단계 삼성전자 파업과 낙수효과의 위기. 여기까지 들으면 결국 한국 경제도 이런 핵심 기업과 자산이 버텨줘야 굴러가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맞아. 현재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엔진, 바로 반도체 산업과 낙수효과의 위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해.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잘 돼도 서민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며 낙수효과는 환상이라고 말하지.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한국 경제 성장률과 코스피 시장의 호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의 수출 실적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이들이 벌어들이는 달러가 협력사, 주주,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는 낙수효과는 분명히 실존하는 통계적 팩트야. 그런데 지금 이 강력한 엔진이 아주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어. 최근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 다들 뉴스에서 봤을 거야. 물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노조의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해. 하지만 냉정하게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인력 비용에 대한 투자가 미래를 위한 R&D 연구개발과 첨단 설비 투자를 압도할 정도로 과도해지면 그 기업은 서서히 침몰하게 돼. 특히 메모리나 파운드리 같은 초정밀 공정이 핵심인 반도체 산업은 다른 제조업과 완전히 달라. 파업으로 인해 공정이 단 몇 시간이라도 멈추는 순간 라인 전체의 웨이퍼를 폐기해야 하는 수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해. 더 무서운 건 신뢰성의 균열이야.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 요인이 보이면 미련 없이 대만의 TSMC 같은 대체 기업으로 물량을 돌려버리지. 한번 이탈한 고객은 절대 쉽게 돌아오지 않아. 노사 갈등이 기업의 생명줄을 위태롭게 만드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지금 이 낙수효과의 엔진이 꺼지느냐 아니면 다시 달릴 수 있느냐의 아주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서 있어. 오늘의 리포트를 최종 요약해볼게. 결국 자본주의는 정부의 짧은 정치, 시계표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한 돈풀기를 무한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리고 그 결과물인 인플레이션은 우리 주머니를 터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다가오지. 수도꼭지 근처에 앉은 자산가들이 시차 공격으로 먼저 배를 채울 때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마지막에 다 떨어진 구매력의 화폐를 쥐고 가난해지는 게 이 시스템의 잔인한 룰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실전 행동 지침은 명확해.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서울의 핵심 지역 부동산 자산을 확보하라. 어떤 이들은 지금 부동산 거품이다, 폭락한다 소리치지만 전 세계 주요 메가시티의 가격과 비교해보면 서울의 핵심지 자산은 국제적 기준에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 존재해. 이 잔인한 시간차 공격에서 내 가치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가치가 소멸하는 화폐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가치가 보존되고 아비투스를 증명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뿐이야. 뉴스 헤드라인의 공포에 속지 마. 그 뒤에 숨겨진 자본의 메커니즘을 읽는 사람만이 이 거대한 게임의 승자가 될 수 있어. 장이 좋을 땐 같이 웃고 어렵고 무서울 땐 내가 가장 먼저 길을 열어줄게. 돈냥이만 믿고 딱 따라와.